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 토론 노동일입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국회법 개정안을 제의에 붙이기로 하면서 일주일 이상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경예산 확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도 속개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전국을 경랑으로 몰아넣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내홍은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KBS 공감 토론 직격 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대구 출신 사선 의원으로 19대 국회 여당의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 토론 직격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직격 인터뷰.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대 손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대구를 지역구로 둔 사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당 경제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아오면서 당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등 지도부 경험을 쌓았는데요.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득권 내려놓기의 사례로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100분간 이한구 의원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패널분들과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이한구 의원이 어떤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인지 궁금해하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의원의 정치력을 간단히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16, 17, 18,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19대 국회 운영위원장, 19대 국회 초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 국회 창조경제활성화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한구 의원님, 최근 근황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선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사실은 제가 얼굴 들고 다닐 처지가 못 돼서 자주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국민을 오히려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나마 앞으로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 이 의원께서는 정치권 내 최고의 경제통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이름을 날리셨는데 또 19대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내셨고요. 대구 기반 사선이면 튼튼한 그 지역 기반 갖고 계신데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그게 큰 화제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불출마 선언의 배경, 의미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판단컨대는 아마 앞으로 몇 년새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시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세계 경제 상황이나 정치 환경도 그렇고 국내의 인구 구조, 산업 구조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관료 체제 이런 또 그 대기업 집단들의 그 행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나오는 공통 분모가 과연 이대로 가서 우리나라가 생존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걸 걱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사실은 좀 우리나라 제대로 된 조직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좀 논의도 하고 방안을 찾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걸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라도 한번 시간이 늦기 전에 한번 그쪽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니 다음번 출마를 하려면 금년 1년은 지역구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거 운동하면서 그 일은 할 수도 없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고 대신에 이제 저보다 훌륭한 후배 정치인을 추천을 해서 예. 그분이 잘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미래가 엄중한 상황임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패널들과의 토론에서 한번 또 말씀 나눠주시고요. 글쎄 이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말씀 여쭈기가 참 그렇긴 한데요. 여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당 상황 이제 여쭤봐야 되겠는데 일단 조금 수습 국면에 진입한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아직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청 간의 갈등 왜 이렇게 골이 깊어졌다고 보십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렇죠. 우리 집안 문제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이나 청와대나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해 가면서 매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했으면 네. 이 정도까지 국민을 걱정하게 만드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손님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질문이나 제안이 있는 분들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 전화로 의견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우물정 9730, 문자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KBS 공감 토론 직격 인터뷰 코너 속 코너입니다. 지난 출연자가 미리 오늘 출연하실 의원께 남기관 질문을 함께 듣고 답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여기 나오셨던 분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입니다. 원내대표 시절 파트너였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박 의원이 이 의원께 남기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답을 해 주시죠. 이한구 의원은 저와 함께 19대 1기 원내대표를 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보통 고집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예. 또 의원회관도 제 옆방이에요. 늘 만나면은 언제 부총리 돼? 언제 경제부총리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웃던데요. 예. 빨리 이번 최경환 부총리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후임으로 경제부총리 돼서 저희 목포 예산 좀 주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기가 물러나갔으면은 이제 영남에서도 좀 길을 터줘야지. 하필 거기에 김문수 전 지사를 갖다 추천해서 데리고 가는 그 심보는 뭐냐 하고 한번 물어주세요. 예. 네. 경제부총리 되시면 예산 많이 해달라 이건 부탁인 것 같고요. 질문이 아니고. 두 번째 부분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이제 불출마하시면 세고 수성갑이 이른바 무주공산이 되는데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고 이것에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 선언하고 당협위원장직에 도전장을 내놨는데 아까 이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배를 쪽에 추천했다 이렇게 말씀이 아마 김문수 전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 좀 직접 답변해 주시죠. 저는 김문수 전 지사를 한 12년 이상 봐왔습니다. 네. 네, 당에서. 저는 거의
당에 들어온 후에 이제 당직을 뭐 거의 매년 다 맡아갖고 했었는데 그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는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도 있고 추진력 있고 또 생각도 정치 철학도 굉장히 올바르고 네. 그러면서 사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이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이 20대 국회에서 좀 제대로 활약을 해주면은 19대보다는 훨씬 좀 좋은 국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 나가서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더 잘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침 저는 대구 수성갑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다고 원래죠. 뭐 가끔 서울 강남하고 비교하는데 저는 교육 수준이나 의식 수준은 강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강남보다 적을 겁니다만. 네. 그래서 그 훌륭한 유권자들한테는 걸맞는 국회의원이 나와줘야 네. 서로 멋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분도 좋은 분들 덜 있지만 대구 수성갑은 가장 훌륭한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가질 자격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하고 싶지만 패널 듣기에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패널 분들께서 이보다 더 예리하고 깊이 있는 질문들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이한구 의원께서 홀직하고 허심탄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김만흠 원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수성갑. 그 유권자 수준도 높고 또 의원들도 그만큼 걸맞는 수준 높은 사람이 돼왔고 될 거다라 이러던데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 조금 섭섭하시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사선하시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연하게 보니까 제가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 100분 하는 공감 토론 또 그전에 열린 토론 때 저랑 같이 하신 것도 이미 3번이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한 번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재편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후보를 지원하는 국면이 있었고,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 막출마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먼저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지금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회를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겁니까? 저는 국회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특히 19대 국회의 경우는 최근이요. 예. 19대 국회 벌써 한 3년 지났습니다만 거의 3년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한심한 국회는 저 처음 경험입니다.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지 그냥 발목 잡는 것만 계속되고 대안 제시도 전혀 없고 또 그렇다고 뭐가 안 되면은 한 1년쯤 안 되면 그 다음에라도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정말로 나라가 큰일 당하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이제 물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견제할 거하고 지원할 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나마 행정부는 하려고 하는 면이라도 있죠. 그런데 이제 진도가 안 나간 게 문제지만은 그러나 진도 안 나간 것 중에는 국회의 몫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럼 국회의원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3년 동안, 3년 반 동안요? 지금 보시기에는 뭘 했는 것 같습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뭐 하셨죠?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 예. 예를 들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 갖고 다 발표해서 예. 추진하려고 했고 예. 경제활성화법 60몇 개 국회에 제출해서 좀 통과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예. 또 창조경제 하겠다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만들고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죠. 그러나 그게 이제 결실이 잘 안 보여서 뭐 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잘 안 된 게 상당 부분은 국회 때문이다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국회의 갈등 말씀하셨는데 국회의 갈등 속에서 경제 관련 문제가 갈등의 사유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사유가 갈등의 요인이었습니까? 예컨대 최근 국회법 개정안 문제라든가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라든가 이게 경제 활성화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권위하고 관련된 문제였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근 것만 한두 건만 가지면은 다른 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 지난 한 3년을 훑어보시면 거의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은 건별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정말로 추진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추진이 된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알맹이는 다 빠지고 왜 언제 한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거기 불어 터진 국수 네. 맛이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사실상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 정도 국회 탓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안은 이제 또 관점에 따라서 아까 지금 김 원장이 지적하시는 거는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여튼 국회가 이렇게 해야 될 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 못하고 특히 야당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은 여야를 불문하고 포퓰리즘에 빠져서 제대로 된 그 역할을 못 해낸 것도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심정은 내가 일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8대 때도 16대 때부터 국회에 활동하시면서 16대보다는 17대가 더 못하고 17대보다는 18대가 못하고 하셨는데 이제 19대가 더 못한 걸 이렇게 평가를 좀 하시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로 국회의 갈등이 저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구체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걸 가지고 갈등한다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구체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따질 수가 있을 것인데 첫해의 경우에서는 댓글 사과 논란 가지고 상당히 충돌했었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느낌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한구 의원께서 이제 19대 전반 첫 번째 1년차 때 원내 대표하시다가요. 그 다음에 이후는 별로 이렇게 별로 주목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게 그 전에 이명박 정부 시기 거쳐 있을 때는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적하셨어요. 당시 특히 이제 고환율 정책의 문제라든가 또 금리 문제 같은 거 많이 지적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상황이 어쩌면 보면은 당시 지적했던 문제들이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에 와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가만히 계셨어요. 지금 그게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를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큰 차이가 뭐냐면은 예. 방향 면에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한 방향은 저도 다 참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습니까? 저는 그 전부터 예. 인수위 전부터 작업을 해서 큰 골격을 다 맞춰 나갔었는데 예. 다만 거기에 입각해서 입법하는 것도 속도가 안 나고 또 거기에 입각해서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생각 바깥으로 속도가 안 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정도 이제 좌절을 더 느끼게 된 거죠. 예.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금 상황은 누가 맡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벌써 침체된 게 한두 해가 아니고, 한두 해가 아니고 지금 8년 차에 이르는 거고, 그리고 그게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국내는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인구 자체가,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가는 판이고, 그래서 소비 절벽이 자꾸 나타나고, 산업 구조가 자꾸 노쇠화하고 기능 인력이 자꾸
노령화돼가는 판이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관료 체제가 원체 강하고 규제 체제가 원체 강하다 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가서 규제 개혁한다고 많이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가 원체 많이 늘어나요. 그게 어디냐? 대부분 국회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꾸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일하기는 어려워져 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다른 정상적인 행정활동이나 국회 입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제대로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누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지금 하는 팀이 100% 마음에 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좀 잘못한다고 하는 거는 수시로 지적하면서 자꾸 고치라고 그러죠. 그러나 옛날보다는 지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행정의 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처음부터 정말 긴장감 있는 질문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종 의원 받아주시죠. 네. 저도 이제 뭐 국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사실 이제 19대 국회가 보면 참 그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동안 법안 하나도 뭐 심의를 안 하고 또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기업 사장 하나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법안 통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들. 또 특히 뭐 한 6개월 동안 그 본회의 한 번도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보면 참 모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지금 참 보면 어떤 효과나 어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이 상당히 좀 낙제점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국회가 이 19대 국회가 저번 국회와 다른 게 사실 이제 이 말이 좋아 선진화법이지 이게 선진화법은 아닌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면서부터 이게 좀 이런 현상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예전 같으면 과반수 찬성해서 다 통과시킬 수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는 정말 여당이 필요하면 정말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해서 뭔가 그리고 국정에 어떤 좀 물꼬를 터주고 했는데 지금은 뭐 구조적으로 일단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이런 구조가 저는 근본적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국회가 보이게 된 거에는 선진화법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선진화법 만드는데 저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도 몸싸움하는 게 지겨웠으니까.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에 나가보면 이게 창피해서 이거는 못할 짓이다 해서 텔레비에 그런 모습 안 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했고 또 그거는 우리가 만들 때는 말이죠. 우리가 다수당이 된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바꿔버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를 우리 당이 그것을 선도를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래 했느냐. 야당이 설사 좀 때를 쓰더라도 국민 여론은 의식할 거 아니냐.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정당이 선진화가 어느 정도는 될 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법은 제도는 선진화가 됐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직 덜 돼 있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참 반성해야 될 일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아직도 야당이 조금만 바뀌어주면은 제도에 맞게 멋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기대를 합니다. 그게 정 안 되면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 고친다고 하는 게 그게 60% 넘어야 의석수가 넘어야 그렇죠. 이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잘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정치 행태가 바꿔주는 그 수밖에 없고 그거는 역시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참 그렇게 하기만 기다리기만은 참 하세월이고 말이죠. 사실 근데 이 법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 이 법을 이제 그래서 그때 뭐 반대도 많았습니다. 당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권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해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선진화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어차피 이런 선진화법 테두리 내에서는 야당과 어느 정도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 원내대표 해보시지 않으시겠지만 어차피 5분의 3 안 되니까 뭔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법 개정안 이런 것이 나왔다. 근데 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항변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선진화법 테두리 안에서 협상을 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고받는 것도 거래 대상이라는 것도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절차가 있어야 되고 아무거나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어떤 한도를 벗어나면 그거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여기서 자세하게 하기는 거부합니다만 그렇다. 그러니까 선진화법에 다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물론 선진화법에 다 책임을 돌릴 수 없지만 하여튼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 보면 오히려 참 예전보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야 간에 좀 대화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또 더 많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국회가 그동안 구조가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사실 여야 간도 그렇고 물론 또 청와대와 정당 간 이 대화 자체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상황이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진화법의 핵심 요지는 대화 타협을 열심히 하라 했는데 결국 대화 타협을 열심히 안 하니까 저 상황이 이제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지적이 대통령께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대화를 좀 소통이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거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에서 그죠? 반드시 대통령이 네, 그렇죠. 아니라도 청와대나 정부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률 통과 같은 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만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사실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옳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 묘한 게 많이 있습니다. 부처 간에 입장이 다른 법이 이제 정부 내에서 조정이 돼서 국회를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에서 자기 뜻을 못 편 부처나 이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국회 와서 엉뚱한 로비를 합니다. 네. 묘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예, 별일이 다 많습니다. 옛날 정권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네. 이제 민주화가 원체되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얽히고 설키고 해서 나타나서 결국은 충분한 소통도 안 되고 충분한 이해도 안 되고 또 한편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제대로 차분하게 밀도 있게 이렇게 검토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줄거리에서 아까 우리 김 원장 말씀하셨죠. 뭐 댓글 파동이니 무슨 세월호니 뭐 이런 엉뚱한 거 갖고 다른 법률심이 다 그냥 묶어버리거나 그냥 일괄 폐기 처리해보고 이런 식으로 또 국회를 운영하고 하다 보니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자꾸 누적이 됐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예, KBS 공감 토론 직격 인터뷰 오늘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만음 원장 다시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경제 관련은 뭐 흔히 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국가미래연구원 일찍이 밖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을 드러났을 때 현역 중에서 이한구 의원 유일하게 참석하시고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경제 기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뭔가 정책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정부 조직도 바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시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꺼내셨어요. 하나는 경제부총리 꺼내셨고 하나는 또 정부 운영의 원리로서 이제 가버먼트 3.0, 정부 3.0을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호석 부총리에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로 넘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를 맨 앞에 두겠다라고 했었는데 부총리의 역할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뭘 이끌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현호석 부총리는 여러 논란 끝에 그냥 물러나셨고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의 지금 경제 기조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왔다 갔다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선 이제 바깥에서 보실 때는 그게 그건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총리 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이제 조정 능력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부총리 하는 것이 조정 능력 면에서는 확실히 더 크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그러겠죠.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조용한 사람이 있고 좀 설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경제팀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분야별로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걱정은 나라가 지금 위험해지는 데 비해서는 행정부가 의지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이렇게 조금 장기적인 어떤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게 부총리 제도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 3.0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요새 프리하니까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그동안에 죄책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각만큼 많이 돼 있는 것은 정부 3.0이고 창조경제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설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속도가 안 나는 게 4대 부문 개혁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저게 실패를 해버리니까 다른 부문을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공기업 개혁이고 또 규제 개혁이고 그런데 또 그 공무원 인사 혁신하는 문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은 이거는 거의 정치 개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우겨버리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 있고 야당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진보정당이라는 데서 개혁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 3.0은 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만 돼도 우리 생활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정부 3.0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 1.0은 그야말로 관료 중심의 정부를 얘기했던 거고 정부 2.0은 국민 중심의 정부다라는 거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공개, 공유, 투명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정부 3.0이었는데 최근에 메르스 대처 과정을 보면은 그렇다고 정반대 아니냐라는 성토가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자성하는 쪽까지 있었는데 이한구 의원께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더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공감하겠습니까? 메르스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부처끼리도 공유하고 또 이것을 민간한테도 공개하고 해서 민간이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화하고 산업화하고 3.0이죠.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모습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IT 기술을 다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트를 지금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정도 지금 개발이 돼 있고 응용이 지금 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공유하고 공개하는 거는 아무거나 다 공개가 아니고 당연하죠. 예. 예, 국방 같은 거는 함부로 공개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공개하고 어떤 것을 공유할 건지 그거에 대한 구분 문제가 아직은
100%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공무원들한테는 자기 바운더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가 공개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문제니까. 예. 예. 일반적인 시스템하고 너무 링크시키면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노력해왔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성과를 국민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볼 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쉽지 않고 뭐 연말까지만 하여튼 기다려주세요. 정부 3.0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부의 기능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이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제가 그 문제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또 이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정책위라든가 국회 예산 쪽도 오랫동안 일을 해오셔서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전략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는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 전략이 있다면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1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회를 설득할 것인가. 또 이것이 최선이 안 되면은 차선의 방법을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이런 것도 택하는 것이 당연히 정부인, 주체인, 특히나 집권 여당의 그 책임인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안 됐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글쎄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쁘게 나왔으니까 어디선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결과가 나쁘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야당 책임으로만 돌린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암만 좋은 방법을 해서 프로포즈를 해도 막무가내로 발목 잡고 반대하면은 그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안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터질 때마다 해당되는 책임자들이 정말로 고민해서 열심히 했으면 이 지경이 안 왔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행정부, 그래서 제가 자꾸 요새는 관료 조직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도, 예, 우리 당의 소위 정책 파트나, 또는 이거 관계되는 그런 분야에서 좀 더 이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이렇게 매달려서 어떻게 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께서 다시 질문해 주시죠. 그 이제 지난 25일 날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는 건 상당히 뭐 공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국회가 그동안 정말 해줄 일을 못했다는 있는데,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여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정적인 뭐 배신이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격앙된 용어를 쓰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여당의 원내대표를 정말 이렇게 내철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오늘 여기에 나오기 전에 우리 저 당의 김무성 당대표한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의원들 다 받았을 거예요. 네. 제발 인터뷰하고 다니지 마라. 네. 지금 질문하신 거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이미 밝혔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는 지금 누구죠? 누구예요? 저기 강원도에 김진태 의원이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잘 정리해서 인터넷에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네. 3가지 딱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지금 또 그걸 되풀이할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원내대표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당의 원내대표와 그 당, 지난번 그 작년에 이제 국회 최고위원 선거 때도 보면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수평적 당청 관계를 하겠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총재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원내대표도 의원들이 뽑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다 이제 어떤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딱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당청 관계가 이게 수평적인가? 그리고 앞으로 차기로 뽑힐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는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면 또 거기도 그만둬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볼 때 이 대통령의 그런 문제의식이 좀 이 당청 관계의 전체 자체를 좀 틀 자체를 흔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그것도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네. 저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저도 청와대 쪽하고, 아주 많지는 않았더라도, 제법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사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외부적으로는 절대로 발설을 안 했습니다. 그건 우리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거 그냥 바깥에 대고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 떠들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우리는 능력이 분산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기본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따라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당은 나름대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원내대표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거기 그런 거를 행동해서 질타를 받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 개인적인 국회의원은 오케이.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그다음에 당선되든 말든 그 다음 문제니까. 그러나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도로 당의 정체성이나 역사를 존중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새누리당 당헌을 보니까요. 이 당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여튼 같이 추진하고 책임은 대통령과 당이 함께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요. 미국의 건강보험계획이라는 게 우리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의원들 불러서 밥 먹이고 비행기 태워주고 국회 차사가 설득하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이제 이번에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됐는데. 근데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과연 대통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왜 국민들 앞에 좀 이야기도 못 하시고 지금까지 기자회견 단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좀 불러서 설득도 좀 하고 전화도 좀 하시고 당대표, 원내대표, 야당 대표 좀 불러서 말씀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은 훨씬 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유 대통령 참 고생하셨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참 너무 아쉽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내대표한테만 책임이 있느냐 그런 어떤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대통령의 역할을 잘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결과나 내용 중에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절차적으로 뭘 잘못했다든가 하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질 일이고 또 원내대표가 잘못한 일은 또 거기에 따질 일이고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 잘못했으니까 다른 쪽에서 잘못해도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된다. 그거는 또 모양이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 수행이 굉장히 긴박하게 일사불란하게 좀 돌아가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에서나 국회 내에서 이렇게 정당 간의 관계, 국회의원들의 관계를 보면 그런 맛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는 사람은 그럴 때 다른 사람하고는 행동을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막 국가적 위난 상황이라 하셨는데 그럼 왜 지금 당정청 협의를 안 가지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6일 뒤에 이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국가적 위난 사태라는 걸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대통령이 좀 긴장도 불어넣고 회의도 소집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시죠? 그래서 그건 저도 잘 모르는 일이니까 나중에 한번 청와대 분 초대해갖고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참 말씀하시 곤란하신 문제인데 오늘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제 합의를 해서 추경을 이제 한 10조 정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로는 이 추경 함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 갖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오늘 추경 합의안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 주시죠. 아직도 구체적인 거는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 좀 야물딱지게 해야 되는데
저런 준비가 좀 어설프다 하는 감을 이제 갖고 그럴수록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원래 아주 예외적인 걸로 하는 겁니다. 예. 다 그냥 일반 본 예산에서 다 해야지. 예. 이게 본 예산에서 할 때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던 일이 벌어졌을 때,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추경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편성되기가 쉽고 또 부실하게 심사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걸 제대로 못 극복하면 그게 바로 엉터리 돈 지출을 해서 국가부채 순증으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준비가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추경을 하는 목표가 처음부터 이상했잖아요. 메르스하고 이거 추경을 연결하는 건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메르스 처리는 한두 달에 끝내야 되는 거고 추경은 준비하는데 몇 달 걸리고 효과 발휘하는 것은 또 그 뒤에 몇 달입니다. 전혀 다른 시간대에서 움직이는 거를 그거 대책이라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감염대책? 감염대책은 예비비, 그래서 예비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분명히 부족하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지금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도 안 되고 지금 상당 정도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정부 보고 돈 풀어라, 은행 보고 돈 풀어라 자꾸 이렇게 해가면서 지나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왜냐? 지금 잠재 성장률 자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거는 경기 순환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돈 푼다고 해결이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 경제학 공부할 때 그게 있습니다. 이게 펌프 프라이밍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재정에서 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은 자체적으로 그 민간 경제가 돌아가서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해서 그게 다시 국민소득 늘고 또 세수 늘고 재정도 더 늘고 뭐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간다. 그 논리가 이제 케인즈 이론인데 근데 지금 우물에 물이 말라 있는데 거기다 물 붓는다고 물이 다시 나오냐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저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과감한 개혁 조치를 안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돈을 부으면은 그 돈은 시간 있으면 날아가 버리고 그 부담이 누가 지느냐. 애꿎은 미래 세대가 다 덮었었는데 이 일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멀리도 안 보고 일본만 봐도 다 보이는 건데 일본의 역사를 지난 20년의 역사를 보면 그게 다 나타나 있는 건데도 같은 짓을 왜 이렇게 되풀이 하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보면 돈을 부으면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체제 마련하는 것부터 빨리 해라. 예, 이렇게 해놓고 뭐 묻든지 말든지는 그 다음에 정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특히 재정의 경우는 엉터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본 예산 할 때 제대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예. 왜냐하면 사업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비교를 해서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업만 이렇게 추진하는 이렇게 가야 이게 책임 있게 되지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하면 우리는 정말 후세한테 못할 짓을 한다. 제 논리는 그겁니다. 예. KBS 공감 토론 직격 인터뷰. 오늘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초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 등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앞서 토론 시작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6일 제의에 붙인다고 했던 멘트가 있었는데요. 달이 바뀐 걸 몰랐습니다. 어제까지 6월 30일이었고요. 오늘이 7월 1일이죠. 7월 6일 날, 이번 달 6일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청취자분들께 주신 많은 문자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255번 쓰시는 분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정말 존경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한구 의원님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난번에 주장하신 내용을 오늘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요. 이따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69번 쓰시는 분, 이한구 의원께서 아까 김문수 전 지사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보기에 이 의원은 김문수 지사의 장점에 경제적 전문성까지 더해진 최고의 인물이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팬클럽들이 올리셨나요? 예. 3708번 쓰시는 분, 군왕적인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또 4040번 쓰시는 분, 이한구 의원이 다음 선거 불출마 선언하셨어도 현직은 국회의원이신데 현재 국회 파행 그리고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가하셨는데 그에 대해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먼저 자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남 탓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의 대안을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7812번 쓰시는 분, 의원님 19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이 전 정권들에 비해 퇴보해서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파탄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셨고요. 네, 0120번 쓰시는 분, 또 국회 내에서 본인들끼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으로 국민들 납득이 가도록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0606번 쓰시는 분, 이한구 의원님 평소 생각과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 들고 나왔을 때도 혼자 쓴소리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기류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하셨고요. 네, 오늘은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초대해서 다양한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후반부에 또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주신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보기 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말 중요한 질문 답변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OX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추가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나중에 설명하시고 일단 답변은 OX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이 의원님? 예. 뭘 갖고. 예, 제가 이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1번, OX 질문입니다. 1번. 옹고집쟁이 이미지는 정말 이미지일 뿐이다. 나는 고집 센 사람이 아니다. OX. 이게 질문이 굉장히 이게 나쁜 사람이 만드는 옹고집쟁이라고 하면 이게 나쁜 표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고집 센 사람이 아니다. 저는 원칙주의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옳은 일이나 잘 아는 일에 대해서는 예. 저는 제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단 요거는 예. X.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옹고집쟁이는 아니죠.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그러셨죠? 예, 나중에 부연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일단 고집 센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O입니다. 그죠? 답변은 고집 센 사람이 아니다는 거고요. 고집은 세죠. 옳은 일에 대해서는 고집 세죠. 알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2번 총선 불출마 선언 솔직히 후회한 적이 있다. OX. 없습니다. X. 이거 네, 고민을 알겠습니다. 많이 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3번 새누리당 내에는 야당 의원보다 더 진보적인 의원들도 있는 것 같다. OX. 이게 지금 야당 의원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모르니까 예. 하여튼 우리 당에도 속칭 그 강남 좌파라는 사람으로 분류될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5라고 보이고요. 예, 아까 좀 전에 원칙주의자일 뿐 뭐 고집 센 사람 아니다 하셨고요. 혹시 다른 법에 대한 뭐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총선 불출마 선언 전혀 후회한 적이 아니요. 없다. 예, 저는 이게 지금 시간 때문에 예.
선거운동할 시간에 지금 딴 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고요. 예. 그런 거죠. 충분히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남짓 남았는데요. 내각 교체나 또 청와대 인사 때마다 또 이번 그 정부도 그 내각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하마평이 무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책을 맡게 되진 않으셨는데 어떤 좀 이유가 있습니까? 현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뭐 정부 중책을 맡지 않으신 이유? 아니, 뭐, 아직 저보고 뭘 맡으라는 소리도 없는데 뭘 제가. 같은 얘기가 없었습니까?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쪽에.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우리 패널들께 질문해 주실 것 같고요. 원내대표 시절 그 야당의 협상 파트너가 박지원 의원이시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여러 당직을 지내셨는데 혹시 야당 의원 가운데 말이 좀 잘 통한다 싶었던 그런 의원은 있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도 괜찮았고요. 예. 박기춘 의원도. 박기춘 예. 의원. 그 이제 박지원 의원 후임 원내대표였잖아요. 수석했다가 다음 그렇죠. 예. 박기춘 의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서 얘기가 좀 됐고,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강봉균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몇 마디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대략 통했습니다. 전공 분야도 비슷했고 예, 그렇습니다. 정치하셨던 예.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만나면 좀 편하죠, 그죠? 예, 그랬죠.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고요. 본인도 또 이렇게 알려지기도 원칙론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도 원칙주의자 가장이신지 뭐 어떻습니까? 보좌관이나 슬라이 두 딸들에게 좀 엄격한 편이신가요? 저는 자기 일을 하면은 일체 간섭을 안 하는 주입니다. 네. 저는 개인이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대신 어떤 불합리한 일을 자꾸 고집을 하면 예. 그거는 이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성인이 된 뒤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예. 딸은요. 딸은 이거 잘못 건들면은 저만 손해요. 되지? 네, 그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하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반 동안에 해놨던 일 중에 조금 이게 확실하게 좀 끝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현장 확인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해서 정부하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네, 이제 네. 특히 창조경제 쪽하고 금융개혁 쪽에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고요. 현재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 게 참 계속 잠을 못 자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선 이제 국제 경제가 2008년도 그 위기 지난 뒤에 처리했다는 게 그 민간 부채를 중앙은행 부채로 다 바꿔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럼 이제 이게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이때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심사숙고하고 있고 예. 또 지금 국제 정치 정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제하고 링크시키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 구조, 경제 사회 구조가 지금 자꾸 성장력이 뒤떨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인구 구조 문제, 산업 구조 문제, 또 관료 체제 문제, 그리고 그 뭡니까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은 개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제까지는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주장만 해왔지 그것이 왜 안 됐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좀 더 한 단계 밑으로 예. 근본 문제를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인문학, 철학, 뭐 역사학 지금 별걸 다 지금 뒤져가면서 예. 옛날에
개혁들 한 사례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국가 개조를 할 정도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 좀 성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뭐 혹시 노래 즐겨 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에게 애창곡 하나 소개해드리는 그런 같이 듣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애창곡 있으신지요? 애창곡보다 저는 이게 원래 음치가 돼갖고 예. 노래 부르는 거는 그냥 흥얼거리긴 하지. 예. 그런데 듣는 거 좋아하는 거는 이제 대중가요도 좋고 클래식도 좋아해요. 예. 애청곡이 되겠네. 예. 애창곡이 예, 뭐 부르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일 좋은 거는 김추자죠. 예. 저는 김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추자 씨의 어떤 노래? 여러 가지 있겠네요. 그래, 뭐 대표적인 월남에 갔던 저기 월남에 김상사도 김상사. 좋고 예. 님은 먼 곳에도 예. 좋고 뭐 많잖아요. 예, 그럼 뭐 어떻게 씨는 뭐 대표적인 거 님은 먼 곳에 들어볼까요? 예, 좋죠. 알겠습니다. 예, 이한권의 재창곡 김추자 씨가 부릅니다. 님은 먼 곳에. 네, 이한구 의원의 애창곡 님은 먼 곳에 김추자 씨 노래였습니다. 이런 음색과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이한구 의원이신데 지금 전국 상황에서 약간 뭔가 좀 상징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님은 먼 곳에. 그래서 그건 아니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다시 패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김만음 원장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이한구 의원님은 특히 지금 우리 경제 상황 관련해서 재정 걱정 많이 하시고, 국가 채무 걱정하시고, 일찍이 지금 국가 채무 볼 때 공기업 부분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위기의식도 먼저 강조하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함부로 쉽게 경기 부양 정책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했는데 아까 제가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 조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아는 수준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기조가 저금리를 통해서 뭔가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정부 재정 하는 쪽 확대하는 쪽인데 그게 결국은 지금 과거에 반대했던 그런 기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은 저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돈 찍어내 갖고 지금 경기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은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게 중국 시장이나 우리나라에 어떤 충격을 줄지 굉장히 모릅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몇 차례 지금 시간 날 때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근데 또 의외로 언론기관들에서는 이거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예.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예. 신문이나 방송 이렇게 자꾸 보고 있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아까 뭐 정체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정책 노선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청와대 쪽하고 기류가 다른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지금 최근에 적용한 경제 방금 지적하신 이 의원님께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한구 의원님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입장이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입장 비슷한 걸 가지고 뭐 청와대에서 불쾌해하지는 않겠죠. 예, 이런 거는 거기 불쾌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정책의 갈래에 해당되는 거니까. 관례 정도가 아니라 갈래. 그러니 갈래 정도가 아니라 최경환 경제의 핵심 아닙니까 현재? 그것도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아까 그 추경 관련해 가지고요. 여당 쪽에서는 좀 약간 뭐 5조 정도 더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조금 메르스하고 가뭄에 한정시켜서 그 대책에 한정시키자라고 했는데 아까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메르스 문제는 지금 즉각적인 지금 뭐 계획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 맞지 않는 거고 가뭄 대책 관련 예비비에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것저것 아니면은 당장 추경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지금 이러는 거고요. 예. 다만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금년에 세수 부족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규모가 6조에서 8조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굳이 추경이 아니라도 국채 발행 한도 늘리면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크게 일 안 벌려도. 그리고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 혹시 청취자들이 오해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메르스든 뭐 세월호든 이제 국민 안전과 관련돼서 지금 새로 투자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도를 개편하면서 또 예산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언제 할 거냐. 그거는 제도 준비를 잘 하고 꼼꼼하게 따졌다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몇 달 상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지금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속도가 중요하다. 시급하게 뭐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추경이란 말은 직접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걸 그대로 지금 빨리 추경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입장을? 저는 그거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은 경제 활성화 관련법 또 우리 공공부문 기획 관련법도 국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법들 또 금융개혁 관련되는 거 이런 거 좀 빨리빨리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추경으로 그냥 딱 전환을 시켜놨더라고요. 아마 언론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그거는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떤 의도에서 했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경제혁신, 창조경제 쪽에 굉장한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선진화법 나름대로 취지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임하는 주체들이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부작용이 크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쪽에 국회 담당하고 있는 전진영 박사가 19대 국회 전반기 통계 내는 걸 따르면은요. 지금 가결된 입법 수는 18대에 비해서 더 많다고 나와서 양적으로요. 그리고 입법 속도도 20일 앞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질적인 것을 따져봐야겠지만은 양적인 것만을 가지고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결과 분석을 냈더라고요. 그건 참고할 생각이 있다고 보고 대신요. 그 주체는 결국은 국회, 여야. 사실은 또 우리는 여야 못지않게 대통령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으려면은 뭔가 서로 같이 가는 일방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하고 양보하고 역지사지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점에서는 모두한테 책임이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하고 가장 좀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그냥 우선 입법은요. 자꾸 행정부 끌어들일 일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당사자는 국회니까. 네. 입법은 국회잖아요. 행정부는 와서 좀 자주 와서 좀 사정 안 하고 했던 그 부분만 좀 얘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거의 99%는 야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18대보다 19대가 뭐 입법 더 많이 했다더라. 저는 거기 동의를 안 해요. 건수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글쎄요, 중요한 질적인 걸 부분은요. 따져봐야겠지만. 하여튼 알맹이는 다 빠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정치 학자들께서 꼭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는 양당이면 양당 정치 집단들 간에 무슨 일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구별을 좀 자꾸 이렇게 케이스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종합해서 이렇게 국민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꾸 이렇게 옛날 까고 뭐 지금 까고 그리고 막 섞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예. 다 똑같은 사람들이. 경제 관련 이야기에서는 최근에 이제 과거에 경제학자에 있다가 지금 이제 국회 원내 여당의 원내대표로 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30개 경제 관련 주요 법안 중에서 23개는 이미 입법됐고 이번에 2개를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파동 때문에 못했고 5개의 경우에는 야당 간에서 갈등 관계 있는 보는 시각이 다른 법안이다 해서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입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 국회 우리 19대 국회 된 지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예. 3년 만에 이제 몇 개 됐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한참 그러니까 불어터져도 한참 불어터졌고 내용도 거기에 보면 알맹이가 상당 정도 없어요. 왜냐 타협을 꼭 해야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그건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그랬기 때문이니까 서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정은 글쎄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하죠. 예. 예, 필요한데 알맹이를 완전히 환치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국회 내에 만들어져 있다. 그거를 악용하려면 한정없이 악용하는데 악용하지 말고 이거를 자기도 국정 담당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해주면은 훨씬 생산적인 입법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예. 이번에는 이현정 의원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아마 박근혜 정부 처음에 들어섰 때 경제의 틀, 그다음에 주요한 이제 경제의 어떤 아젠다를 할까요? 이제 창조 경제 이걸 이제 처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제가 2년 반이 지났지만 저도 사실 솔직히 창조 경제 개념이 아직까지 잘 안 옵니다. 뭐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저도 어디 다니면은 그게 뭐냐고 자꾸 질문해서 좀 답답한데 아주 심플해요. 뭐냐. 지금 기술, 특히 융합기술, 예술, 과학, 또 지식, 정보, 거기는 인문학도 들어갑니다. 그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그것을 사업화를 하고 또 그게 모여지면은 산업화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사업화되고 산업화를 시켜서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자. 네. 그게 창조경제의 목표입니다. 네. 예. 거기 내용, 정의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창조경제 내용에는 행정도 창조행정할 수 있는 거고, 금융도 창조금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반 기업 경영에 창조경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전반적으로 다 창조경제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번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창조 산업입니다. 네. 창조 산업은 2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융복합 기술 산업이고 또 하나는 문화 창작 산업입니다. 융복합 기술은 기술 중에서도 여러 갈래 기술들을 융합시켜 갖고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산업이고 그리고 문화 창작은 예술, 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액티비티를 사업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인센티브를 더 과감하게 주겠다. 네. 그게 우리의 정책 프레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제 정말 필요하다 보는데 이게 아마 이제 구체적인 가시적인 걸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이 창조 혁신센터,
지금 전국에 지금 14군데 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각 대기업들을 하나씩 이게 맡겨서 대기업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제 뭐 혁신센터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가시고 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게 항상 이 정권을 보면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은 보면 결국 기업들을 어떤 식이든지 자발적이 아니라 좀 반강제적인 그런 면에서 한 것들은 보면 결국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행여 좀 정권이 끝나고 나면 또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우리가 이제 17개 만들겠다고 하는 네. 현재 14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조혁신센터는 창조경제 중에 일부분만 담당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주로 창업, 기술 창업과 관련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악셀러레이터 역할을 해서 벤처 기업이 되는 그 단계까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를 과거에는 영국 같은 데는 정부가 합니다만 우리는 정부가 해갖고는 이게 창조 쪽하고는 안 어울리니까 기업 하시던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대기업 집단한테 부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 아주 열심히 잘하는 그런 대기업 집단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자기들이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거를 기술이나 예술을 사업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경험이 필요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만 좀 한 몇 년만 해주면 그러고 나면 아마 자기들이 좋아서 하지 않을까 상당 정도는. 예. 그리고 그때도 계속 자기들은 못하겠다 관심 없다 그러면 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컨대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력 산업이 지금 한 6개쯤 되잖아요. 수출은 12개를 주로 따지는데 그거 대부분 몇 년 안에 중국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기업 집단에서 경영권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경영하다가는 분명히 아마 큰 코를 다칠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좀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나가면은 자기들도 좋고 또 많은 중소기업들도 큰 도움을 받아서 국민 경제를 좋게 하지 않을까 보람 있는 일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이 정권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하는 거는 무조건 안 한다라는 이런 참 그것들이 좀 없어서 좀 지속 가능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에 이제 메르스 정부 대응을 한 거 보면서 이게 정부 간에 발표할 때도 오리투성이가 많았고 말이죠. 또 대응 자체도 늦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세종시를 왔다가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오송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지금 관료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세종시 리스크 지금 이 세종시가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청와대 헤드쿼터와 즉 세종시와의 관계, 이 거리 관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 상당히 좀 노골화된 거 아닌가, 문제점이 나타난 거 아닌가, 뭔가 개선점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요새 자꾸 저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래도 관료 집단들이 비교적 탄탄하게 사명의식도 갖고 또 전문성도 있고 또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이제 이런 자세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근래는 이게 굉장히 지금 구멍이 뚫려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월호 봐서도 그렇고 세월호도 벌건 대낮에 잔잔한 바다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때 같으면. 임병장 사건이나 노크, 귀순
이런 사건,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지금 예산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관료공화국이 돼갖고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도 보면은 참 정말로 막강한 집단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뭐를 자꾸 강요를 해서 바꾸라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기들이 스스로 좀 깨달아서 사명의식을 갖고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참 묘하게 우리나라는 기득권, 가장 탄탄한 기득권 집단은 다 자기들이 잘 배운 사람들이고 네. 강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래,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시 한번 국가 운명하고 이렇게 좀 다시 견주어서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은 분명히 커다란 갈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공감 토론 직격 인터뷰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원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여러 가지 관료 조직 사회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주도하는 정부, 특히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이라든가 이런 신뢰가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먼저 혁신, 흔히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먼저 했다는 국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청와대가 지금 잘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권에서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개혁을 준비할 때, 네. 예, 이제 뭐 한참 된 얘기입니다. 준비할 때 순서를 대략 그래 염두에 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이제 동양문화권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예. 뭐냐, 윗물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부터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개혁 먼저 해야 되고, 국회 개혁해야 되고, 또 이제 관료사회 개혁해야 되고, 공공부문 개혁하고, 거기에 이제 교원, 교육계 있고, 금융계, 노동계, 이렇게 이제, 그래야지 비교적, 논리를 정비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남의 탓을 자꾸 하면은 결국은 나한테 좋지 못한 결과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공동체니까.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청와대가 했던 말든 공무원들이 달라졌던 말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좀 개혁해 주면은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뭐 우선 대통령부터 남의 탓 안 해야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 그건 다 누구든지 그렇다고. 네, 아까 그 유승민 지금 뭐 의원 원내대표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뭐 좀 가벼운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다른 의원들 김진태 의원이 뭐 세 가지 이유를 댔지 않냐 그걸로 가름하겠다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중에 제가 기억으로는 유승민 의원 무능하다라는 얘기 들어있던 것 같은데 동료 의원이라든가 정치부 기자들한테 누가 더 무능하냐 김진태 의원이 무능한가 유승민 의원이 무능한가 물어보면 누구한테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당 정체성이 어긋났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 정체성에 대한 판단 현실적으로는 동료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원내 대표 되기 전에 본인이 주장과 행보가 되고 나서 달라진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유승민 의원의 성향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알고 나서 원내 대표를 뽑아준 거 아닙니까? 아까 나온 요즘 그거는 반드시 안 그렇습니다. 예컨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얼라들 이야기도 원내 대표가 되기 전에 국방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에피소드급이고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복지노선 관련 얘기도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예. 법인세 인상하겠다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예.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아까 바깥을 향해서 떠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당청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국회를 통해서 TV에 대통령의 말씀까지 나오는 등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논의할 것은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유승민 의원 잘못한 것은 덮어주자든지 뭐 저는 그런 얘기는 그런 아닙니다. 식으로 예. 얘기해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저는 거고. 뭐 택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할 마음은 있지만은 당대표가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자꾸 그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네. 하여튼 그런 원칙이 몇 개 얘기가 있어서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또 저쪽에 정부 측으로서부터 또 우리 당내에서 당원들이나 네. 이런 쪽에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이 제법 큰 것들이 있다. 예.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은 반드시 질문. 청와대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예. 예. 짧은 질문 쉬운 걸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전문가들이 조사했을 때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통합 능력이라는 답이 나왔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이한구 의원께서 표현하셨어요. 그걸로 봤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우리 사회 통합 능력으로 봤을 때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제가 이 교수가 아니라서 점수 매기는 걸 할 줄 없는. 점수 줄 수도 없다. 아니 점수 매길 줄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께 다시 마이크 예. 넘깁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보면 뭐 정말 대구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 이제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바로 이제 대구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 대구 분들이 이 최근의 사태를 보는 뭐 시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 저도 뭐 아무래도 한정적으로 들으니까 그죠? 예, 제가 듣기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반에 쭉 말씀. 거기는 이제 다른 쪽이죠, 그죠? 일반인들이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 아까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좀 보면 뭔가 지금 우리 국가가 좀 위기 상황이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하시면서 지금 뭐 연구도 주로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해답으로 개헌 문제 만약 지금 나오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대한 해답으로 개헌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 정치, 그죠? 예. 정치판이 좀 더 생산적으로 돌아가려면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 내각 책임제로 되면 국회의원이 이제 장차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은. 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장차관 시켜갖고 과연 괜찮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괜찮은 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들어가는데 지금 선거 시스템에서는 괜찮은 사람 뽑기가 어렵습니다. 예. 소선거구제로부터 또 우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측면에서 아주 그건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권자들의 경우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우리 수성 갖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데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뭐 다른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돼 높은 데인데 그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참 선진화법 비슷하게 될까봐. 그러나 지금 원체 우리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려면 굉장히 플렉시블 해줘야 되고 그 시스템은 역시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근데 뭐 지금도 뭐 사실은 두 부총리가 다 이 국회에서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빠질 뻔했는데 네. 예. 내각 책임제로 할 때 또 한 가지 미리 갖춰야 될 게 관료 체제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세상에는 관료들만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전문성 떨어지고 이게 정보의 교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3.0이 체제를 완전히 갖춰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어지간한 정보는 다 국민이 같이 공유하고 국민들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지금. 네. 네, 아까 마지막으로 짧게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어떤 연구를 뭐 하신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결과물 어떤 방식으로 내실 거예요? 그건 아직 지금 생각을 못해서 결과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하여튼 뭐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어렵습니다. 지점 어려워. 네. 지금, 그래서, 또 해외여행도 지금 근래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석학들도 보고 만나고, 심지어는 일본에 잃어버린 25년 때문에 당시에 거기 정책 결정자들까지도 만나서 인터뷰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돼서 그래 하여튼 스피드는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바깥에 하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자기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생길 수 있는 시나리오라도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걸 갖고 우리 거 이렇게 더해서 뭘 해보면 좋은데 그거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띤 토론으로 새로운 내일을 그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 출연자에게 질문 남기는 순서입니다. 다음 주 직격 인터뷰 출연자는 19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한구 의원께서 지금까지 질문에 답변만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질문하실 시간 한 차례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좋고요. 또 정치적인 사안이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까다롭고 답변이 어려운 질문일수록 좋은 겁니다. 법사위원회 많은 비판하셨던 거 기억하는데 어떤 질문하시죠? 예. 그래서 이상민 의원 개인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도 예.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씀하시죠. 것은 이제는 법사위원이 왜가 상원처럼 군림하는 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상민 위원장 체제 하에서 이게 더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박영선 의원 시절하고 그냥 막상막하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민 의원은 대덕 출신인가 그렇죠? 예, 대전. 거기 지식인들이 많이 사는 데 출신인데 어떻게 법 위에 군림하는 법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를 빨리 시정할 생각이 없는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제가 긴 시간 동안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인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에 세계 경제 침체는 앞으로 몇 년간 더 계속될 거고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경제 구조를 보면 인구 구조든 산업 구조든 노동 시장 상황이든 또 이 법 체제든 거기 행정 조직이든 이런 각 분야에 운영하는 행태가 또는 트렌드가 매우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잃어버린 일본의 경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빨리 갈 가능성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이 뭐냐. 정치권의 무능이나 비전이 없는 거, 관료사회에 소신이 없고 눈치 보는 거, 기업가 정신 부족하고 장인 정신 부족하고 시민 정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출발한다는 다짐을 가질 때다.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위기를 극복해서 미래 세대한테 좋은 걸 남겨주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BS 공감 토론